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성공면접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취업 컨설턴트 차윤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나를 완성시키자. 즉,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미 필요하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만드셨다면 이제 그걸 들릴 수 있게끔 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 모습을 언어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왕이면 조금은 디테일하고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스페셜한 답변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성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성 면접과 다양한 역량 면접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 강의 패턴 아마 한 2번 정도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질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인재상이 국내 100대 기업에서 이런 인재상을 꼽는다라고 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뽑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나라의 국내 100대 기업들, 내노라 하는 누구나 딱 들으면 알 법한 기업들이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재를 뽑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바로 알려드립니다. 자, 무엇보다 창의적인 인재, 도전적인 인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그들이 원하는 첫 번째는 바로 도전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보시자고요. 글로벌 저성장 시대 그리고 내수 침체가 계속해서 장기화됨에 따라서 무언가 강한 도전의식과 우리 주인의식으로 우리 회사만의 그리고 우리 상품에 대한 철저한 주인의식을 통해서 신시장을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재를 기업에서는 선호할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열정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과 같이 위기 상황마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보면 무언가 학점이나 스펙 쌓기에 치중하기보다는 먼저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혹은 해당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에서도 여전히 왠지 내 스펙이 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난 스펙이 약해서 영 자신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사 담당자 중에 무려 61%의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와 기업이 상호 선호 인재상에 따라서 부합 여부에 대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추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내가 결국엔 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 나 한 사람이 들어왔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조직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조직과 내가 상호 같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추어서 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계속해서 더 좋은 인재를 뽑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목표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인적 자원의 성장이 없이는 기업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즉, 결국엔 그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네, 우리 그냥 바로 툭 던지면 나오는 그 대답이요. 이윤 창출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윤 창출이 누가 시키는데요?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즉, 목적에 맞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과 재능을 거기에 맞는 도구로 잘 쓰셔야 하고 그렇게 표현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릅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재능과 다른 경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보는 뻔히 좋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이 이야기하는 인재상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이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이나 경험에 따라서 내 삶을 최대한 그 안에 꺼내어서 무언가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 혹은 또다시 그 상태로 돌아간다면 어떤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최선이란 시도도 해보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먼저 보고 현실에 맞추어서 무언가 안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그 도전 자체를 시도하지 않은, 혹은 과연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많은 사례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소재가 과연 도전 정신과 부합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이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하게 가뭄 속에서 우물을 파낸 그런 대단한 어떤 도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왔던 다양한 나의 경험들 가운데 새롭게 시도해봤고 무언가 그 안에 의미를 담았다면 그것은 도전이라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창의요. 새로운 것과 융합했을 때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서부터의 창의, 리싱킹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그 수많은 정보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사람. 즉 이것은 스스로가 창출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리더하고 우리 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창조라고 하는 단어와 짝꿍처럼 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창조와 창의, 그리고 그를 통한 실제 결과물, 그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저 이상적인 어떤 창의력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시켰을 때 우리는 무언가 혁신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소한 도전을 통한, 그리고 그 안에 나만의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서 무언가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충분히 그 도전과 창의에 맞는 인재상에 부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지원자들은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면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공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무언가 면접 준비가 잘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준비가 덜 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면 무언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아예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지금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떤 답변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친구는 남들이 다 아는 것조차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면접관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면접 유형들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무언가 나만의 소재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실 거고요. 더불어서 이 안에서 질문이 문제가 제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연습했던 것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에서 충분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면접 유형에 대한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 면접이요. 자, 기본적으로 인성 면접은 무슨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소재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성 면접에서 가장 잘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그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 지원 동기, 장단점,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등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언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살아가면서 어떤 임기응변을 통한 자신만의 강점이 잘 발휘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인성 면접을 통해서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 면접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인성 면접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역량 면접이 참 많이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네, 맞아요. 인성 면접은요, 사실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 면접은 다양한 어떤 직군에 따라서 혹은 그때그때의 사회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역량 면접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역량 면접은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의사결정, 기획, 문제 해결 능력들이 실제 업무를 할 때에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실제 그 능력과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역량 면접에서 판가름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전문성 면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전문성 면접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PT, 프레젠테이션 면접과 토론 면접을 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해서 무언가 특정 직무를 할 때에 혹은 남들 앞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해 나가고,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실제 회의를 할 때 주간 업무에 대한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혹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설득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역량입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 소위 말해서 팀원들과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토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각각의 면접의 특성들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 면접에 대해서 먼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인성을 물어보는 건데요? 당연히 나의 인성이죠.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질문 드릴게요. 영어로. 제가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What's your name?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냐고요? My name is 차유나요. My name is 김성공이요. 근데 이거 굳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나올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왜요? 수없이 연습한 문장이니까요. 우리 영어 처음 시작할 때 My name is 누구누구입니다. 부터 시작하셨잖아요. I am a 거리고 I am a boy라고요. 그렇게 연습하셨잖아요. 면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인성 면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량 면접은 충분히 생각을 해서 논리 있게 내 의견을 풀어내는 방법이라면 인성 면접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저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듯이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습해야만 정말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인성 면접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성 면접을 하는 이유는 면접관들이 진짜 지원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진실된 것이 맞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인성 면접, 너무나 흔하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또 반드시 나오고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고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지원 동기는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자 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사실은 그 기업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라고 제가 정말 강의 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우리 학생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네임밸류 때문에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연봉 수준이 좀 괜찮아서요. 안정적이잖아요. 혹은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요.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 동기를 통해서 지원자가 회사에 대한 진짜 관심과 더불어서 왜 우리 충성도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실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진짜 회사를 많이 알고 있느냐, 정말 왜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하게 된 그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DNA를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를 정말 지원하고자 하는지, 정말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저 수많은 기업들 중 어쩌다가 다행히 1차 서류 면접에 통과했고 서류 전형에 통과했고 이제 면접 장소에 온 것인지를 검증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준비한 것은 무엇인지,
혹은 뭐 우리 회사 혹은 우리 매장 혹은 지점에 다녀온 소감이라든지 거기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가장 흔하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원 기업에 대한 관심도, 즉 회사를 지원한 구체적인 이유, 지원 기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관심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왜 관심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친구, 저 이성이 너무 관심이 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세요? 면밀히 살펴봅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호감이 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살펴보고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좋은지,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실 겁니다. 더불어서 어디에 사는지, 좋아하는 게 뭔지, 혹은 같은 학교 내의 친구라면 과는 무슨 전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랑 많이 다니고 있는지 등등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관심이 있는데요. 바로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요? 네,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과거 어떻게 이 회사가 성장해 나왔는지, 더불어서 이 회사가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말 주 상품이, 주력 상품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추후 짧게는 단기간에는 3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 20년 후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당연히 면접을 위해서 준비하셨죠. 그렇다면 충분히 지원 동기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암기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에 대한 딱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회사, 그 기업,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딱 떠올린다면 그 기업에 대한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가장 내가 이와 관련된 연관 질문으로는 반대로 성취감이나 혹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 혹은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 혹은요 무언가 도전 정신을 발휘했던 경험이나 창의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했던 경험,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가 있는지, 혹은 갈등을 극복했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극복했던 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단골 질문으로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 왜 하는 걸까요? 무언가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질문이요. 진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능력, 혹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고력, 실제 그 사람의 관심사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나옵니다. 학교 생활과 관련된 질문이요. 가장 흔히 나올 수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요. 지금 현재 이러이런 전공을 하셨는데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많이 나옵니다. 전공 선택에 대한 이유요. 혹은 취미에 대한 이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관련 질문으로는 지금 현재 이 전공을 수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혹은 반대로 이 전공 내에서 가장 내가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편입학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편입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어학연수를 간 경험, 유학을 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전공을 선택한 사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통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진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 전공 왜 하셨어요? 진짜 내가 무언가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전공을 하는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은 사실 그 전공을 무언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통해서 전공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점수에 맞추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행정학을 전공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면접 볼 때 똑같은 질문 받았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행정학이 뭔지도 모르고 입학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요. 경쟁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행정학과를 선택했고 다행히 합격을 해서 4년간 학교를 다녔었죠. 사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언가 적절히 표장하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언가 경영학도라면 혹은 인문학을 전공하셨다면 아니면 이공계열이나 무언가 특수 전공을 하셨다면 내가 왜 그 전공을 선택했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공 안에서 배운 것을 우리 기업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되게 실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비난하는 면접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와 전공이 달라서 그것을 비난하고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 많은 지원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제가 가고자 하는 직군과 그리고 저의 전공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진짜 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전공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우리 직군과는 전혀 다른 전공을 했으니까 완전히 일을 못할 것이야 라고 철저하게 배제하는 면접관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 직군은 다르지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공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직무와 연관하여서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맞추신다면 괜찮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입니다. 이 질문도 참 단고의 질문으로 왜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는 걸까라고 할 정도로 늘 나오는 질문 유형 가운데 한 가지이죠.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요.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는 존경하는 사람은 실제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혹은 당신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비전, 목표, 꿈과 관련된 질문이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이 지원자의 성장 가능성 혹은 성장 배경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혹은 누구나 흔히 알 수 있는 스타들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은 참 배울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단한 위인 말고요. 누구나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무언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서 혹은 입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나라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 혹은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스타 박지성 씨, 아니면 김연아 씨 등등을 참 많이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라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지요. 이런 거 아닐까요? 유재석 씨를 좋아하는 혹은 내가 좀 배울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경청과 배려 때문에 혹은 스포츠 스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인물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답변이 참 비슷비슷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남들이 모두 할 수 있는 답변보다는요. 조금은 그 안에서
누구나 봤을 때 배려 있고 경청을 잘하는 유재석이지만 그 유재석 씨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참 동일시되었고 혹은 비슷한 부분이었고 혹은 반대로 저에게 조금은 약한 이러이러한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을 보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요,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라든지 혹은 내가 성장해 오면서 나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려 하는지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지금 현재 이 지원자가 앞으로 조금은 큰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세상은요,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면접관은 뽑고 싶어 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당장의 문제 해결을 잘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사람의 비전과 그리고 이 사람이 포부가 있는 지원자인지를 뽑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욕심일 겁니다. 자, 혹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본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혹은 친구들은 본인을 어떤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혹은 뭐 관련된 질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지원자의 장점, 반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혹은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흔하게 받으실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요, 이 지원자의 실제적인 성향과 성격을 주관적인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그러한 사람인지 자기소개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실제 일치하는지 정말 자기소개서를 진실성 있게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인성면접은 소재 싸움이고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 객관적인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몇 가지 흔히 나오는 늘상 출제가 되는 인성면접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어려우셨어요? 되게 시시하셨죠? 이렇게 뻔한 질문들이 다야? 결국에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모니터 앞에 화면 앞에서 지금 인성면접에서 뭐가 나오나 뚫어져라 쳐다보고 하나하나 받아 적고 있는데 나오는 질문들이 이게 다라고? 라고 생각하셨어요? 인성면접은요, 굉장히 어렵거나 꼬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의미 있게 전달하는지를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서 연습해 보세요. 다음은 역량 면접입니다. 역량 면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역량 면접은 크게 몇 가지의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포인트 문제. 지금 현재의 비즈니스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슈를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즈니스 포인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측형 문제의 유형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어떤 명확한 정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지원자가 그것을 추측을 통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해결하려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형 문제가 있습니다. 1, 2, 3, 1, 2, 3번 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뭔가 몇 가지의 예제를 들어놓고 그 안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흔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조금은 넌센스형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전문 우리 면접이라고 이야기하죠. PT와 토론 면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즈니스 포인트형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병은 무슨 모양이에요, 여러분? 네, 대부분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대부분의 물병은 왜 둥근 모양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한 손에 잡기 편해서요?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주로 사 마시는 물병은 네모입니다. 뭐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역량 면접에서 이와 같이 무언가 포인트형 문제가 나올 때는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렇죠. 고객의 입장이에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제 이것이 물병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물병에 대한 그 물병 안에 들어있는 물, 어떤 액체에 대한 내용물의 보존적인 측면, 사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물건을 만드는 그렇죠.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세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둥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둥근 모양으로 굳이 만들었는지를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분명히 무언가 이점이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생산할 때의 어떤 네모난 모양보다는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운반이라든지 관리함에 있어서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볼까요? 물병에 담겨 있는 물건은 물병에 담겨 있는 것은 액체죠. 즉 물은 액체이므로 온도 변화에 따라 그 상태가 잘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기의 찌그러짐에 대한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제 운반하고 무언가 진열하는 사용자의 생산자의 혹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네모난 모양 혹은 세모난 모양보다 둥근 모양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색이나 라벨 부착 등이 네모보다는 둥근 모양일 때 더욱더 용이하게 사용자들에게,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손으로 들고 마셔야 하는 물병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한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둥근 모양이 더욱더 편리하기 때문에 물병은 둥근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음은 추론형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16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질문들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서울 시내에는 우체국이 몇 개나 있을까요? 네, 풀어보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에 우체국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어렵죠? 자, 일단 한번 우리 이거 문제 풀어볼까요? 서울시 전체에 각 구별로 모두 우체국이 있다라는 가정 하나. 두 번째, 서울 시내에는 25개의 관할 구별로 각 동별로 1개의 관할 구역 내 약 10개의 동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추론해서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개 동마다 대략 2개의 우체국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개 곱하기 10개, 즉 1개의 관할 구역 내에 약 20개의 우체국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전체 25개의 관할 구역 내에는 약 500개의 우체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정확한 그 개수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추론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 풀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 겁니다. 다음 조금 더 황당한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샤프심 1개로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샤프심 1개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는 지원자 실제 있었습니다. 몇 cm짜리 샤프심인가요? 샤프심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지원자도 실제 계셨거든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가정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샤프심의 길이를 대략 한번 측정해 봅니다. 자, 샤프심의 길이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정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는 샤프의 샤프심의 길이는 약 10cm 정도입니다. 더불어서 저는 주로 A4 용지 기준으로 글자 크기는 약 몇 포인트 정도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A4 용지에 몇 포인트짜리 글자를 대한민국이라고 쓰게 되면 약한 샤프심 한 개를 제가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소위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잘 아시죠? 빽빽이라고 하는 숙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샤프심 한 개를 빽빽하게 A4 용지에다가 쓰게 되면 약 한 3장 정도를 쓰고 나니 샤프심 하나가 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10cm짜리의 10cm의 길이의 샤프심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쓰는데 한 번 쓸 때에 약 0.05cm가 다른다고 가정한다면 약 한 200번 정도 글자를 쓰게 되면 샤프심이 다를 수 10cm의 샤프심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면접관들이 해봤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아니 뭐 이렇게 황당무계한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과 추론하는 능력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만약 카페 창업을 한다면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팔아야 할까요? 이 역시 다소 어림짐작을 위한 논리적이고 혹은 창의적인 접근을 이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추론형의 질문들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을 할 때에는 몇 가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필요한 요소는 최대한 배제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정하에 이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결론을 내도록 접근하는가. 그리고 쉽게. 더불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질문이라면 답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적인 숫자의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의 자신의 가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어려워지세요? 그러면 조금 쉬운 문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그 이유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 조직 문화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고요.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라든지 중간중간 간식을 준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뭔가 신바람 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신바람 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다소 제가 들었던 진부한 대답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선후배 상하 간의 관계를 좋게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를 위해서 저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희 팀원들과 선배님들께 기분 좋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루의 인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 팀에 대한 신바람 나는 조직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야말로 가장 쉽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지원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답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라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자, 먼저 신바람 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이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이란 조직의 목표를 위해 리더와 조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일하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강력한 상호 간의 팀워크 구축을 통해 무언가 재미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지금 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는 제가 무엇보다 즐거워야 하고요. 그 즐거운 저의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로 저희 팀을 즐거운 팀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팀만의 신바람 나는 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신바람 나는, 왜 즐거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하냐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고객들을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저의 목표들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고작 그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을 먼저 즐겁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함양함을 통해서 저의 이 에너지를 저희 팀원분들께 그리고 팀원의 밝은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고객에게 이 긍정적인 신바람 나는 에너지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누구까지 건드려줬어요? 고객까지 건드려줬죠. 네. 그래서 무언가 조금은 순차적인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3년차 사원이 1년 동안 내야 할 축의금은 과연 얼마인가요?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출연형 질문으로요. 단순히 얼마일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역시 과정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 저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저는 보통 1년에 몇 명의 사람들과 긴밀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 3년 차가 된다면 그때 일단 회사 생활에서는 약 몇 명의 사람들과 혹은 몇 분의 선배들과 후배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평균 1년에 몇 명 정도의 저의 사람 지인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약 얼마 정도 가 나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나름대로의 틀과 기준과 그 사람이 정말 인간관계를 잘 하려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보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이 막연한 추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조금 예상이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해야 하는 선택형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실제 기출문제 가운데 하나이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불가피하게 라면과 남성용 화장품, 여성 주얼리, 아동용 장난감 등 4가지의 상품 중 가운데 한 가지를 매장 구성에서 제외하려고 한답니다. 만약 당신이 MD라면 이 중 어떤 상품을 제외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외시켜야 한대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입니다 라고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 다양한 4가지의 대안 가운데 무엇을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에 대한 비교 기준과 함께 그 순서를 설정하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비교 기준 순정과 함께 여러 핵심 기준, 내가 4가지의 상품군 중에 중요하게, 즉 핵심적으로 기준에 담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지금 무엇 있었습니까? 라면과 화장품, 주얼리,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한번 나눌 수 있겠죠. 비교 기준이 2가지 이상이라면 그 기준을 순서를 나누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상호 간의 비교 방식을 한번 택하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비교한 것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식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선택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추후에 만약 미래에 대한 미래 설계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상품 구성 가운데 한 가지를 제하시겠다면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실제 제가 강의 때 많이 사용하는 문제이거든요. 라면이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답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라면은 굳이 대형마트에서 사지 않아도 가까운 근처에 가게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혹은 남성용 화장품이라고 답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트의 주 고객층은 여성인 것을 생각한다면 남성용 화장품은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여성 주얼리에 대한 이야기,
혹은 아동용 장난감.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아동용 장난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매출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동용 장난감을 상품 구성에서 배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 문제를 낸 면접관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시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say yes. 어떤 답변을 가장 선호하세요? 라고 여쭤보니 무엇이냐면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라면이라고 하는 것, 마트를 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첫 번째 식료품을 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한다면 라면은 당연히 기본적인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 마트가 아니라 어디요? 대형마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대형마트를 가는 목적은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여성이 혼자 가서 이만큼 카트에 물건을 실어서 그걸 집까지 운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동행할까요? 네, 남편과 함께 동행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혹은 건조해진 시기에 기본적으로 아주 비싸지 않은 남편을 위한 남성용 화장품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줄 것입니다. 더불어서 요즘의 남성들은요, 계속해서 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성용 화장품 역시 매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떤 답변을 준비하셨는데요? 에 대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성용 주얼리요. 여성의 심리 상태를, 즉 고객의 심리를 제대로 읽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남자라면 여성으로 잠깐 레드스톤 돌아가 보죠. 여성으로서 10,000원짜리 귀걸이가 마트의 매대에 놓여 있는 것과 백화점에 놓여 있는 귀걸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 동일한 가격입니다. 이왕이면 어디서 구매하시겠어요? 저는 백화점이요. 이왕이면 플라스틱 위에 올려져 있는 10,000원짜리 귀걸이보다는요. 검은색 공단 천에 그래도 백화점 안에 디피되어 있는 10,000원짜리 똑같은 귀걸이지만 그 귀걸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분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로 그 고객의 심리 상태와 그 사람의 니즈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바로 그 답변이 조금 더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용 장난감은요. 네, 계속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내 아이에게 면병되지 않은 내 아이에게 더 좋은 것, 더욱더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의 심리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아동용 장난감 역시 계속해서 수는 늘어나지 않겠지만 그 가격이나 질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름대로 4가지에 대해서 비교 설명과 그 대안에 대한 부분을 근거를 두어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조금 방법이 이해되셨지요? 자, 이와 같이 역량 질문의 대부분은 지원자들이 과연 이것을 기다, 아니다, 혹은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어떤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자고요. 가상 상황형의 질문에서 주어지는 상황들은 분명히 무언가 근거를 가지고 양자택일을 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걸 빼자니 저게 아쉽고 저걸 빼자니 이게 좀 아쉽습니다. 무언가 답변을 해도 반론이, 내가 이렇게 1번이라고 답변을 해도 반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2번이라고 답변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요. 즉각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원자가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이상적인 가치와 현실, 조직과 개인의 이해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가지의 상황을 구분하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상적인 가치와 현실적인 이유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이상적인 가치를 내세운다면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이유를 보다 우선시한다면 현실을 너무 중요한 원칙으로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가치, 비전을 조금은 목표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비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는요, 성급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이상적인 가치 내에서 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현재와 함께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상사의 과도한 업무 지시, 혹은 개인의 약속보다 조직의 일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나는 당당히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사람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무 개인주의적인 거 아니야? 너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비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무조건 조직을 우선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진짜?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조직에서 원하는 바를 수용하는 답변. 예를 들면, 네, 지금 현재 무언가 상사께서 조금은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저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하고 있구나, 욕심을 내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처음 시작은요, 분위기 좋게 깔아주세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니까요, 결국에는 적성보다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더 오래 남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적성에도 맞고 적응도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 좋겠지만 현실은 또 이상과 다르다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잘 적응하고 그 안에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뽑아내어서 답변한다면 조금 더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첫 번째 보여줘야 할 부분, 들려줘야 할 부분, 글을 통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마지막에 김새는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면접은요, 실전입니다. 더불어서 연습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내시겠어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나 그거 알고 있어로 끝내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는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있게 연습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끄시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우실 거예요. 내 음성 내가 듣는 것 이상하실 겁니다. 낯설 거예요. 그러나 하는 자와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달려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가 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의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면접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